알겠습니다. 근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여튼 듣는 동안에는 알아들으시죠? 재미는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안 풀릴까요? 그걸 왜 모르냐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예. 자,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 틀리고 나면 그럼 두 번 풀면 되겠네요. 예? 예, 이거는 그거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스를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보시면 그 291페이지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주가 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이게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무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용어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보시면 그 191페이지 1번 예치 권고라는 제목이죠. 그 본문을 하나씩 끊어 보시고 대답하면 돼요. 일단은 누가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다시고, 이게 예치 목적이면 이 제도의 목적. 그러면 거래 안전이 뭐냐면 이중매매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예치할 거냐 그랬으니까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뭐 해두라? 예치해 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그랬죠. 크다시고 이게 예치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거냐 그러니까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죠. 여기가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가 예치기관입니다. 기관. 용어를 지금 듣고 계시죠? 그리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이제는 제도는 의무도 아니다. 의무 아니고 권고할 수 있죠. 그리고 목적은요. 거래 안전 이퀄 이중매매 방지 그랬고 언제까지 예치한다?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세 번째 예치금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네 번째 예치 권고는 권고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거절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밑에 예치 명의자입니다. 개공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는데 다음 페이지 딱 보면 자, 명의가 1번 개공이고 2번에 공제사업자 할 때 공, 은행할 때 은, 보험회사 할 때 보, 그 다음에 5번 신탁업자 할 때 신자, 6번이 채신관사 할 때 채자, 그 다음 7번이 전문회사 할 때 전자입니다. 은공신채보전 해가지고 6개 들었죠? 예, 그래서 개공과 은공신채보전 해서 6개의 명의로 예치하는데 2번 어디에다가 예치한다고? 금공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치 명의자에 보면 은행 있잖아요. 그죠? 3번에 은행, 4번에 보험회사, 6번에 채신관서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으면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 할 때, 은행이라 할 때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은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채신관서까지. 그 세 번째, 언제까지 예치되어 있나 그러죠 아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기분 나쁜 사람이죠. 매도인, 임대인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매도인, 임대인을 삐리하게 보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거든요. 이중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매도인도 계약금 등을 미리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니까요. 누가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이게 무슨 보증서입니까? 지금 매도인, 임대인이 그죠? 돈을 찾아갔잖아. 미리 찾아갔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경우 있죠.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찾아간 매도인 임대인이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줄게, 그죠?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 보증, 지급하겠다라는 걸 보장하는 뭐다? 보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컷. 누구한테 준다고? 예치 명의자에게. 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치 명의자니까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보증서를 발행한다. 누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그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이 예치 명의자가 예치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인이라고 바뀌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자, 4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일단 보양무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일단 1번은 뭐다? 약정해야 된다 돼 있죠. 약정해야 되고 오른쪽 자, 분리 관리해야 됩니다. 분리 관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분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끊어요. 분리 관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이게 무단 인출 금지입니다. 뒤집으면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죠. 무조건 인출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누구 명의일 때요? 개공의 명의로 자기 명의로 있죠. 이때는 보증에 가입해라 할 때 그럼 보증 방법은 3개 있었죠. 보증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명의로 돈을 예치하니까 또 갖고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대신 책임질게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면 설명이란 말이 없어요. 아까 중개가 완성된 때는 보증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그랬죠.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입만 하면 돼.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증을 가입했으니까 보증보험료 등 돈이 들겠죠. 그 보증보험료는 원래 누가 내야 돼요? 매수자가 내야 돼요. 혜택 보는 사람이. 이게 누가 손해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원래 의무 아니었죠.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이제 뭐 됩니까? 의무가 되고 그때는 뭐 한다?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간단하게. 자, 이 제도는 계약금 등 예치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을 때 누가 불리하다? 매수인이 불리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교부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불안한 거죠. 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하고, 그죠? 이중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중매매라는 즉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 매수인에게 만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두지라고 권고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따라야 될 의무는 없죠. 자, 그러면 나옵니다. 여기서 예치금이란 뭘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그러면 이걸 맡겨놓는다. 예치기관이 어딥니까?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맡길 때 누구 명의로 맡길 거냐? 예치 명의자입니다. 누구 명의로 맡긴다? 개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몇 개 있었죠? 6개. 은공, 신체, 보전 해가지고 총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은행, 최신간섭, 보험회사 이 세 가지는 뭐죠? 금융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중복되죠? 신탁업자 중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전문회사는 중복이 안 되죠. 즉 예치명의자가 예치기관이 된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치기관은 언제까지 맡겨둘 거냐? 언제까지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사전 수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전 수령할 수도 있다. 그죠? 언제요? 사전 수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정서 있었죠? 보정서를 발행을 해서 누가 발행한다?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가 그죠? 발행하는 보정서를 누구한테 교부하고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네 가지 원래는 의무 아니었죠.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개공의 명의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보약 무분 해가지고 네 가지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약정을 해야 되고 무단인출 금지 분리관리까지. 그럼 이제 의무가 되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뭐더라?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사실은 용어죠. 근거할 수 있다고 개공의 명의의 경우 보약 무분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 말고는 다 용어입니다. 예치금이란, 예치기관이란, 예치명의자는, 예치기관은 언제까지인지 아셨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입니다. 법제 33조. 금지행위인데 이거 언제 제가 이 말씀 이거 말씀드렸냐면 고용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그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일단은 금지행위를 누구한테 주어진다? 개공 등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공 등입니다. 원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등록은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을 병고할 수 있죠. 형벌이란 1대1, 3대3 종류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등이라 그럴 때는 소공과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을 말하는데 소공은요. 자격 정지와 형벌이죠. 자격 정지와 형벌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어떤 위반의 경우에도 뭐가 없더라? 행정처분이 없어요. 그죠?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용인행위가 행정형벌입니까? 질서벌입니까? 행정처분입니까? 행정형벌일 때죠. 행정형벌일 때는 양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죠?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조항에 규정된 혹은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 벌금형은 과실무과실? 과실무과실? 과실책임이죠. 뭘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해서 이 경우에 벌금 받아도 구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고 만일에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자신이 행위를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결격 사유 아닙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된다. OX. X. 기억하시겠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를 기억하는 게 제일 쉬운데 금지 위반했을 때 각각 어떤 제재가 주어지느냐 하는 건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소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둘은 아까 보셨죠? 부진정인데 채무관계에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소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어떤 위반을 했느냐 그러면 거짓말했어요. 제일 전형적인 이거예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손해가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각각 있잖아요. 어떤 책임을 지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개 의뢰인은 요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 부진정인데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더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 요 경우 가지고 소공은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일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3천만 원 있죠? 3천만 원이라는 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이거 과실 무과실? 과실이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를 고용인 행위가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야 민사 책임을 져요. 개공이. 그러면 일단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몇 대 몇이죠? 1대1이에요. 1대1. 1대1. 매무복, 한번 뽑기 몰랍니까? 매무복거. 그리고 자, 이때 제재 행정처분은요. 자격 정지까지. 딱 요걸 말로 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맞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위반에 대해서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맞죠? 이렇게 딱 풀어나오고.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됩니까? 개공은 3천만 원이라는, 맞죠? 3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집니다. 이건 과실 무과실, 그죠?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에 소공에 대해서 뭐한다? 구상권을 그죠? 행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 행위가 지금 몇 대 몇? 1대1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죠. 1천만 원 이하, 동조항에 규정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뭐다?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셨죠? 벌금형에 가한다. 벌금형을 가한다. 그리고 또 개공은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그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까지요. 각각 책임 범위 아시겠죠? 이게 이제 말로 풀어 나오는 경우,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건 1대1에 해당되는 거, 3대3에 해당되는 걸 종주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금지행위냐 아니냐에 해당 판례 있죠. 판례를 가지고 금지냐 아니냐 묻는 거. 그 다음에 소공이 이런 위반했는데 개공과 소공에 대한 그죠?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묶어서. 제 토탈 종합적인 문제가 이 문제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금지행위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1대1, 그죠? 1대1 그러니까 일단 매무복거죠. 매무복거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금지에서 1, 2, 3, 4 있죠. 1, 2, 3, 4를 딱 묶으셔가지고 몇 대 몇? 1대1. 5, 6, 7번을 묶으시면 3대3 이렇게요. 됐죠? 자, 갑니다. 첫 번째 교재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보시면 1번이 뭡니까? 거짓된 은행입니다. 박스 안에 보시니까 거짓된 은행에다가 줄을 딱 긋고 194페이지 있죠? 거짓된 은행 할 때 겁니다. 거짓말은 작위, 부작위 모두 다 포함됩니다. 작위는 이를 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미확인 개발 계획을 유포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부작위는요.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거래상 중요 사항이잖아요. 거래상 중요 사항 줄 딱 긋고 거래상 중요 사항은 자 오른쪽 편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2번에요.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은 원래 확인 설명 사항을 말하거든요. 잘 듣고 있습니까? 확인 설명 사항에는 실가가 나옵니까? 예정가가 나옵니까? 예정가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2번에 보면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줄일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가격도 거래상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무슨 말이냐? 개공은 정상 가격 있죠. 정상 가격을 파악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보다 지극히 높거나 지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중개하게 되면 그건 뭐다? 거짓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딱 거짓할 때는 자기 부자기 포함하고 중개 대상물의 가격도 거래상 중개상에 포함된다. 딱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됐죠? 나온 거니까 일단 매무 복구할 때 그거 했습니까? 교재에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자 매매업 겠습니다. 매매업 잘라볼까요? 조문에 박스 안에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일 것 컷. 계약 방식은 매매일 것.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것 3개 됐습니까? 중개 대상물 매매업 3가지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금지입니다. 듣고 금지가 있냐 아니냐 보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 매매한 경우 OX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개공은 매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돈을 그저 한 100억을 벌었는데 중개업을 할 것인가 집을 살 것인가 이런 곤란하잖아요. 매매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매매를 뭐 하지 말라고? 업으로 하지 말라고. 그죠? 매매업은 중개업하고 본질이 다릅니다. 매매업은 뭘 매매업 그러죠? 매매업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게 매매업의 본질이고요. 중개업은요. 그 이전할 사람, 취득할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그렇죠? 소개하고 계약이 되면 거래가 되면 그 소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뭡니까? 중개 보수를 받는 게 우리 업의 본질이에요. 소개해 주는 게 본업이고 매매업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이고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딱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사고 파는 사람하고 소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잘하는 사람 있고 근데 중개업하면서 돈 버시는 분 있죠. 중개업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는 분 있죠. 그분은 중개업의 본질이 아니야. 본업이 아니야. 그죠? 사고 파는 게 투자에 눈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게 되면 정보를 사실은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사는 거 있죠.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와,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질러요, 보통.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쟤는 제가 그 관련된 부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건데, 물건이 5개 있거든요. 또 주식이 똑같아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1년에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5개 중에 하나만 터지면 돈 버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땅을 사는 경우 말고 땅을 사면 본전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땅값 내려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땅은 그냥 나대질 있는 상태 자체도 돈, 그 가치가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물론 뭐,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 그인 것도 이게 있지. 근데 그때 처박진 않아요. 일단은. 샀을 때 가격보다.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물론 경제 논리에 따지면은 돈 갖다가, 예를 들어 5억을 주고 땅을 사놨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5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여전히 5억이야. 그러면 사실은 손해죠. 막심한 손해죠. 5년 전에 5억하고 지금 현재 5억이 같나?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해본 거죠, 사실은. 근데 액면 가치만 놓고 보면 그냥 일단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투자하시는 분의 그 마인드 그렇더라고요. 땅이 5개 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좀 막 이게 계약이 고려가지고 심각하게 생겼는데 샀어. 근데 한 곳이면 더 커지면 그만에 다 상시하고 남다 이거라, 이거. 자기 하는 얘기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중개하다 보면 꽤 보잖아, 그죠? 보면, 아니까 못 산대요. 아니까. 저게 지금 상투인 것 같은데, 그죠?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사고, 그런데 또 이게 항상 가격이 있잖아요. 유동적으로 변할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대요. 특히 지금처럼 몇 개가 없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라고? 매매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나와요.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듣고 있는 부분에서 정답이 딱 되면 이 질문 이상 안 나오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한 경우 금지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금지죠?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을 하는 경우 금지 아니죠? 매매업을 금지하지 임대업은 금지 안 하거든. 중개대상물 외 물건에 대한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애초에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면 5개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자체를 안 받아요. 이해하겠죠? 예, 그거 딱 거기만 나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 우리가 금지하는 건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예?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그죠? 원인 자체를 금지하는 거지 결과에 좌우되진 않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원인된 행위를 안 하면 돼.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손이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밖으로 굽으면 그 아니 비정상이죠. 그죠? 아, 쟤는 이게 희한하게 밖에서 이렇게 가격한 말을 안 쓰는데 소문하면 이래. 전혀 못 믿는 모양이죠. 아니 진짜 팔이 밖으로 굽으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그 밖으로 굽어야 되는 그런 상을 안 만들어야죠. 애초부터. 얼마 전에 뭐죠? 그 어느 대학에 오기 지금 어제 뉴스 봤는데 화나대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아니고 부정 입학에다가 그냥 뭐 그죠? 조작에다가 완전히 그죠? 원로 교수대요. 성대인가? 맞죠? 예, 시연 대학이야. 그 교수가 자기 자식이 보니까 의학 전문대학 갔더라고요. 치의학 전문대학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 했던 것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애 딸한테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여자애는 또 딸이 돼요. 여자는 또 자기가 다 했대. 논문도 그렇고. 이야, 진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경우를 아예 안 만들어서야죠. 그러면 저 아버지인지 뭐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면 딸 편 안 들고 누구 편 들 건데? 당연히 그래 해주고 싶지. 내 딸인데. 그런 케이스 자체가 안 만들어져야지. 그 경우가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하는 원인의 결과요. 그 결과 중에 애초에 원인을 갖다 만들지 말았어야 돼서 하셨죠. 그러니까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컷. 이 뭐요? 무등록자죠.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컷. 그러니까 A가 무등록자인 걸 알아요. 알면서 중개를 의뢰받았어요. 야 이거 좀 팔아봐. 그러니까 그러면 의뢰를 받았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래 계약은 안 됐어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이에요. 거래 계약의 체결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의뢰받은 자체가 뭐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하겠죠? 금지행위라는 거.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예, 이게 무등록자와의 협력행위라고 하는 무입니다. 무. 아셨죠? 예, 무.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중개법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다 봐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법 또는 실비를 컷. 그러면 개공이 받는 건 보수만 받아요? 실비도 받아요? 실비도 받아요. 그죠? 그리고 초과하여 컷. 적게 받거나 공짜로 해줬어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안 해요. 공짜로 적게 받는 건 괜찮아요. 초과해서 그 다음에 받는 행위에다 줄을 닦아요.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기로 약속을 했거나 요구를 한 경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초과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받았다 돌려줬다?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받았는데 수표가 부도수표다. 거짓말 그랬죠? 이게 부도수표라도 뭡니까? 금지죠. 일단은 받은 건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요거까지. 그래서 중개보수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 건 보수는 실비고 그걸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초과했습니다. 받아야 위반이고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보수에 관한 규정은 자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 보면 자 보수 초과 수수에 대하여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초과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판례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컷. 전부 무효입니까? 초과분이 무효입니까? 초과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는 아니다 돼 있죠? 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그러니까 여기서 금전 있잖아요. 돈만이 아니고 뭐 물건도 다 마찬가지 하셨죠? 받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순가중개 보입니까? 순가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중개 방식이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이 법정보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제 14조 있죠. 14조에 중개업 말고 겸할 수 있는 6가지 업종이 있죠. 그 6가지 업종은 법정보수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보수는 그 중개업일 때만 제한받아요. 예, 중개업일 때만. 그래서 보수해가지고, 자, 보수에 관한 내용은 일단 조문을 기억하시죠. 보수 실비까지 받을 수 있고,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니까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받아야 되니까 받기로 약속했거나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보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법정보수 초과 지급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는 무효인데 다 무효가 아니고 초과분만 무효다. 그리고 이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개업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14조 겸업 가능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순가중개계약은 그 자체가 위반 아니죠. 순가중개계약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그 자체가 금지되는 계약 방식은 아닙니다. 초과해서 받아야만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매무복거 4개입니다.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입니다. 그 다음에 3대 3은 뭐냐 하면 관직상투인데 오늘 축구하죠? 축구 아닌가? 축구 안 해? 관심이 없어요? 응. 하여튼 축구 같은 게 아니 축구 같은 게 아니고 축구 한대요 오늘. 응. 자, 관직상투인데 자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있죠? 관 동그라미 시탄 관직상투할 때 관련 있는 정서는 뭐 하지 마라. 매매 교환을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도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아예 관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죠?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럴 때는 관련 정서가 아닌 걸 봐야 되는데 오른쪽 가보십시오. 관련 정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하면 몇 대 몇이죠? 3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표에 보니까요. 분양과 관련된 금지 정서 그래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분양권 있잖아. 분양권은 관련 정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리고 이번 상가 분양 계약서는 그냥 인쇄된 서식일 뿐이지 투기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아셨죠? 관련 정서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딱 기억하실 건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관련 정서에 해당하지 않는 게 2개 있죠. 분양권하고 상가 분양 계약서는 아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직접 거래가 나오는데 관직할 때 직접 거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직접 거래 부분에는 반드시 의뢰인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했다.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냥 산 거지. 그죠? 직접 산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사나? 개공이 중개 의뢰인이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요. 이게 직접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직접 매입한 경우는 직접 거래 아니고 그냥 직접 샀다는 거고. 그냥 샀다는 거죠, 그냥. 그런데 개공이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주택을 자신의 의뢰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요. 그게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직접 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의뢰나 의뢰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 거래예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매매 계약만이 아니라 거래하는 자체를 뭐한다? 금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공이 의뢰인하고 계약했을 때 이 거래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입니다. 그렇죠? 제가 동그라미 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 거래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야. 일단은 효력은 유대니까 취득은 소유권 취득해. 다만 제재를 받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개공과 중개 의뢰인과의 거래는 인정됩니다. 근데 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 얘기합니까? 대리인, 수임인까지를 뭐한다? 예, 의뢰인 범죄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장물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선임을 받은 대리인과 거래한 경우는 직접 거래죠. 그 다음에 소유자로부터 사무처리 위탁을 받은 아셨죠? 수임인과 거래한 경우도 역시 직접 거래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 있죠? 고용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면 이거 직접 거래입니다. 왜? 공정한 입장에서 중개할 리가 없다 보거든요. 그러나 배우자는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직접 해도 이거 아닙니다. 직접 아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직접 거래는. 그리고 본인이 저 의뢰인이 동의해도 돼야 한다 이건. 의뢰인 동의를 해도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반드시 금지해야 되는 경우다. 절대 금지다까지만 직접 거래 개념 아시겠죠?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직접 거래는 몇 대 몇? 3대 3이고 그죠? 3대 3이고 밑에 보니까 3번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과의 매매뿐 아니라 모든 거래를 뭐한다? 금지한다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의뢰인의 범위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뭐다? 포함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쌍거로 3번 밑에 쌍방을 대리한다. 역시 옆에다가 절대 금지라고 더 적으면 돼요. 쌍방 대리도 절대 금지다.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딱 지문이 이거거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이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쌍방으로부터 대리받은 거죠. 즉 그 본인들은 동의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본인 동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금지라는 얘기고요. 주의하실 건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만 일방 대리는 될까 안 될까? 이번에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 주장 행위입니다. 우리가 투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차익을 얻기 위한 건데 투기한다고 다 차익이 생깁니까? 죽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기를 통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차 손이 발생하면 금지일까 아닐까요? 금지입니다. 우리는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탈세 목적의 미등기 부동산 있죠. 탈세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였으나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금지다 아니다?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금지 아닙니다. 그죠?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은 오로지 뭐죠?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 박스 안에 매매에다가 두 번째 줄에 매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이 계약 방식이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가 들어가 나오는 경우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는 투기 주장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본문에 보니까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더라도 금지 그랬죠.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원인. 그리고 전매를 했는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금지예요? 아니에요. 그죠? 재산상 손해 발생과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결과와 관계없고 그래서 차익의 발생과도 관계없다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게 3대3, 1대1 가는 경우인데 이거 딱 보면 답이 튀어나와요. 203페이지 봐봐요. 한번 보셨던 건데 이거 보시면 딱 금지인가 아닌가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잘라요. 중개상물이죠. 그다음 매매를 잘라요.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다 아니다? 그러면 금지 어디 딱 한 자만 적어봐요. 매죠 매. 2번은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즉 이건 탈세 목적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계약 방식이 뭡니까? 매매죠, 매매. 매매니까 이거 뭐예요? 금지 가운데 투예요, 투.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서로 짜고 줄을 꼽아요. 서로 짜고 숨긴 채 무척 높은 가격. 뭡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번째,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컷. 직접 거래죠? 직입니다.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개공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공갑이 매수 중개 의뢰받은 다른 개공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했다. 즉 제3의 개공을 통해서 사고 팔았죠. 직접 거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냐 아니냐 할 때는 딱 뭘 집어넣으면 돼요? 제3자를 개입시키면 돼요. 제3자를. 이해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카페는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셔가지고 핸드폰만 보면 돼요. 그 강의한 내용들은 그대로 보통 올라와 있으니까.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